회사에 도착하면 그의 감옥은 더욱 견고해졌다. 수많은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회사의 방향이 바뀌고 그의 눈빛 한 번에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정우는 사람들과 대화했지만 그 대화는 오직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것뿐이었다. 누군가 개인적인 안부라도 물어오면 그는 즉시 대화를 끊거나 차가운 침묵으로 응수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의 감정이 자신의 세계에 스며드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다. 그는 그저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처럼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퇴근 후의 삶은 더욱 쓸쓸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가끔은 자신의 침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다른 집들을 바라보았다. 그 집들 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따뜻한 저녁 식탁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정우의 집은 정적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 왜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지 자문했지만 곧 의미 없는 질문이라 치부하며 생각을 접었다. 그에게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중요한 계약건으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다가 차가운 밤 공기를 쐴 겸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목적 없이 걷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한적한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장면을 목격했다. 길게 버려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털이 엉킨 채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내면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고통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는 따뜻한 커피가 있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캔 참치와 작은 담요를 사왔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길 한 구석에서 조용히 참치를 그릇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담요를 펼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기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이정우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낯선 감각이었다. 그는 그 감정에 스스로 놀라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연민과 인간적인 면모는 그 스스로에게조차 철저히 감춰져야 할 비밀이었다. 한편 서울의 허름한 주택가 반지하방.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가 방 안을 비추는 곳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신의 꿈인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방에는 값비싼 물건 하나 없었지만 낡은 스케치북과 여러 색깔의 색연필, 그리고 작은 화분 몇 개가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 지은의 삶은 이정우와 정반대였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따뜻했다. 그녀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게 핀 작은 들꽃을 보며 미소 짓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녀는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는 늘 생명력이 넘치는 그림들이 가득했다. 햇살 아래서 웃고 있는 아이들 빗물에 젖은 채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연인들의 모습까지.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사진 한 장과 엄마가 남긴 작은 은팔찌 하나뿐이었다. 은팔찌에는 지은아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어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이 팔찌를 꺼내보며 엄마를 그리워했다. 이 팔찌는 그녀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이 팔찌를 통해 언젠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인 윤미는 지은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지은아,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하지만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면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되잖아. 그녀의 말 속에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정우는 차갑고 외로운 세계에 갇혀 살았고, 한지은은 따뜻한 마음으로 척박한 현실을 견뎌냈다. 그들의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찾아 헤매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꽁꽁 얼린 채 살아가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이들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엮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이정우는 대규모 M&A 계약을 앞두고 파트너사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는 비즈니스와 정치가 뒤섞인 그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만남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비열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온 한 임원은 그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며 환담을 나누었다. 이정우는 그 샴페인 잔에 섞여 들어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약물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씁쓸한 맛이 나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고 그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만찬장을 벗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힘을 잃었고 그는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잠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던 그 순간 운명은 그를 한지은에게로 이끌었다. 그녀의 삶의 평온함은 이제 곧 거대한 폭풍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밤, 만찬장은 화려했지만 이정우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가식적인 웃음소리, 그리고 귓가에 끊이지 않는 비즈니스 얘기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루하고 역겨웠다. 그는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 북적이는 홀을 벗어나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파트너사의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친근하게 다가와 그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넸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 푸시고 한잔 하시죠. 그의 눈빛에는 묘한 의문스러움이 담겨 있었지만 이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상대를 경계했지만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내미는 호의를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정우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와인잔에 담긴 샴페인은 왠지 모르게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몇 분 후 그의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다. 눈앞의 시야가 흐릿해지고 몸에 힘이 풀렸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홀 안으로 들어갔다. 그를 지켜보던 비열한 웃음을 짓는 남자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남자는 이정우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음을 확인한 후
그를 아무도 없는 비상구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 그를 홀로 남겨두었다. 남자의 계획은 이정우를 망신시키고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이정우는 혼자서 어두운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거리로 향했다. 그날 밤 한지은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작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보낸 하루가 뿌듯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찾던 그녀의 눈에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벽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취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임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그의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연민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남자는 지은의 목소리에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지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지은을 붙잡고 도와줘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지은은 그가 단순히 취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의 위태로운 모습에 결국 그의 팔을 붙잡고 근처에 있는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데려갔다.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낯선 온기와 향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낡은 방에 들어서자 이정우는 그대로 쓰러졌다. 지은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는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약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열은 밤늦도록 떨어지지 않았고 지은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낯선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의 잘생긴 외모와 달리 그의 내면은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 낡은 가구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팔찌.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어젯밤의 단편적인 기억에 혼란스러웠다. 몸에서 느껴지는 찝찝한 감각과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낯선 여자와 함께 낯선 방에서 눈을 뜬 그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적으로 꾸며진 것이라고 믿었다. 지은은 그의 움직임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남자의 싸늘한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했다. 어젯밤에 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정우의 귀에는 그녀의 변명이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한낱 사기꾼일 뿐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이런 오점이 생긴 것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향했다. 그는 지은의 말을 자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면 돼? 이 연극에 대한 보상 말이야. 지은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이정우는 지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갑에서 돈다발을 꺼내 그녀의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내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날 테니까.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 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던졌다. 그의 말을 남기고 이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닫힌 문 뒤에 남겨진 지은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돈을 보며 몸서리쳤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그에게 모욕당했다. 그녀는 그가 던지고 간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 담겨있던 밝고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며칠 후 이정우는 자신의 개인 비서인 민준에게 그날 밤의 여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오점을 지워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녀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하며 다시 차가운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완벽한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한편 지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구토 증상과 피로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예감에 병원을 찾은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차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지은의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 속에는 아직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분명한 2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뱃속에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으로 생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슬픔과 절망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들은 그녀에게 온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날 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이들의 존재로 인해 희미해져 갔고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홀로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이정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정후는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그 하룻밤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지 못한 채 다시 완벽하게 통제된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와 지은의 운명은 이미 5년이라는 시간 뒤에 다시 만나게 될 씨앗을 뿌린 뒤였다. 우연과 운명 그리고 2아이,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정우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헤리티지 테크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의 이름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냉철한 판단력은 모든 경영학 교재에 실릴 만큼 완벽한 사례로 남았다. 그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살았고 그의 개인적인 공간은 여전히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의 찝찝한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가끔 불현듯 떠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은 그의 완벽한 가면을 위협하곤 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불안감이라고 치부하며 더욱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무장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다. 그는 주변의 수많은 선자리 제안들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의 삶에 가족이라는 온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비즈니스맨, 냉철한 CEO,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희생의 대가는 끝없는 고독이었다. 한편 한지은의 삶은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우와 지민이라는 쌍둥이 남매의 엄마였다. 두 아이는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지우는 아빠를 쏙 빼닮은 날카로운 턱선과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지민이는 엄마의 온화한 미소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녀의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 주었고 척박했던 그녀의 반지하방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림을 잠시 접어두고 작은 동네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려주는 삐뚤빼뚤한 그림들은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아이들의 존재로 인해 희미해져 갔고 그녀는 과거를 잊은 채 오직 현재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아이들이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다. 운명은 이들을 가장 평범한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했다. 아이들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유치원 강당은 아이들의 재롱과 부모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정우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재정이 어려운 유치원에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비서 강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이정우가 유일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관계였지만 5년 전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이정우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유치원 강당은 아이들의 재롱과 부모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정우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낯설고 불편했지만 후원금 전달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때 한지은과 쌍둥이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아이들은 귀여운 옷을 입고 서툴지만 열심히 율동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지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이정우의 시선은 무심결에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들의 이목구비는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특히 한 아이의 날카로운 턱선과 다른 아이의 깊은 눈빛은 5년 전의 흐릿한 기억 속에 자신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이들과 지은에게 향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민주는 이정우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과 굳어진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민주는 이정우의 반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려갔다. 그때 지민이가 실수로 무대 아래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다. 지민아, 지은의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가 넘어지기 직전 누군가 빠르게 아이를 받쳐 들었다. 이정우였다. 그는 무의식 중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다. 아이의 품에서는 달콤하고 따뜻한 천이 느껴졌다. 이정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지은에게 건넸다.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을 본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5년 전 그가 돈다발을 던지며 모욕했던 그 여자였다. 지은 또한 그를 알아보았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공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재빨리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그와의 재회가 아이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그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의심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비서 민주는 이정우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민주는 이정우의 눈빛에서 5년 전 그가 찾으려 했던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민주는 조용히 그의 상사를 부축하며 말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편 유치원 발표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도훈 이정우의 사업을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사의 임원이었다. 그는 이정우가 한 여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정우의 평판에 흠집을 낼 만한 약점을 찾고 있었고 이정우의 옆을 떠나는 여자와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이정우가 저들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 박도훈의 비열한 눈빛에는 이미 이정우를 향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5년 만의 재회는 한 사람에게는 미스터리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공포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음모의 빌미를 제공하며 시작되었다. 이정우는 자신의 완벽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두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아닌 낯선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인간 이정우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작된 음모와 흔들리는 가면, 박도훈의 손가락 끝은 휴대폰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정우의 약점, 헤리티지 테크와의 경쟁에서 수년째 밀려왔던 그는 이정우의 완벽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기회만을 노려왔다. 그리고 오늘 유치원 발표회장에서 목격한 그 기묘한 장면은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당장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직업, 가족관계, 모든 걸 파헤쳐. 그의 비열한 명령은 그의 비서에게 곧바로 전달되었다. 도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정우를 떠올렸다. 과연 그 어루망자에게 숨겨진 사생아가 있을 줄이야. 이것만 잘 이용하면.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빛을 발했다. 도훈은 이정우를 향한 질투와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정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계획은 이정우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가 추진하던 대규모 사업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한편 이정우의 삶은 그날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과 쌍둥이 아이들의 모습만이 맴돌았다. 특히 아이의 눈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낯선 감정은 그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5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는 비서 민준에게 지은과 아이들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5년 전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이정우의 불안정한 감정을 눈치챘지만 묵묵히 그의 명령을 따랐다.
민주는 5년 전 이정후가 그날 밤에 여자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정후에게 드리워진 새로운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정후를 걱정하는 동시에 그에게 어떤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이정후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 속에는 한지은의 5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반지하 방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들의 출생 신고서였다. 부풀한 공란이라는 글귀는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보고서와 함께 전달된 아이들의 사진 속에는 그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은 두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정후는 보고서를 든 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돈다발을 던지며 모욕했던 그 여자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차갑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 후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낯선 애정이 뒤섞여 격렬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낳은 결과를 직면하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의 감정의 폭풍은 곧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박도훈은 한지은과 아이들의 정보를 얻자마자 이를 이정후를 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정후가 추진하던 대규모 M&A 계약의 파트너에게 이정후의 비밀을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헤리티지 테크의 젊은 CEO에게 숨겨진 부도덕한 과거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비즈니스 세계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박도훈은 이정후를 향한 심리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이정후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흔들고 결국에는 무너뜨리려 했다. 파트너사와의 미팅에서 이정후는 그 전과는 다른 싸늘한 시선들을 감지했다. 상대방은 그의 제안에 의구심을 표했고 그의 사생활에 대한 묘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정후 사장님은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정후는 박도훈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혼란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의 가면은 점차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지은과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명예와 회사를 지키는 길. 아니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회의 비난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길.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의 완벽한 삶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는 혼자서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5년 전의 그날 밤과 너무나도 닮은 고독한 풍경이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삶에 대한 단조로움을 깨뜨릴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 아이들의 아빠였다. 그가 그들을 외면하면 아이들은 5년 전의 자신처럼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과거의 실수를 외면하며 살아왔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도훈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한지은과 아이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정은 곧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의 앞에는 사회의 비난과 언론의 문매, 그리고 거대한 경쟁사의 공격이라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켜야 할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싸울 용기를 얻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 뜨거운 책임감과 사랑이 자리 잡았다. 절정의 순간, 그리고 진실의 폭로, 박도훈의 음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가 흘린 소문은 이제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헤리티지 테크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이정우 CEO 숨겨진 사생활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연일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가 5년간 쌓아 올린 명예와 신뢰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정우는 박도훈이 의도한 대로 궁지에 몰렸다. 그가 추진하던 대규모 M&A 계약은 파트너사 측의 거센 반발로 인해 파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이사회에서는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일부 이사들은 그의 사퇴를 공공연히 거론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차갑게 꽂혔다.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과 경멸로 바뀌었고 그의 존재는 마치 헤리티지 테크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 듯했다. 그의 주변은 다시 한번 차가운 정적으로 둘러싸였다. 하지만 이정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 그날 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여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완벽한 가면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은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책임감과 사랑이 차가운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다. 이정우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탐욕과 스캔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정우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지 기대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맨 뒷줄에는 박도훈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음모를 함께 꾸민 비서가 서 있었다. 박도훈은 이정우가 어떤 말을 하든 자신의 계획대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정우는 단상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비서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준은 이정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정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먼저 최근 저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입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웅성거렸다. 이정우가 드디어 무너졌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기자회견장 맨 뒷줄에 앉아있던 박도훈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했다. 그는 이정우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이정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90년 전 저의 실수로 인해 한 여자와 두 아이가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외면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저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지은과 만났던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약에 취해 이성을 잃었고 그녀에게 무참히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을 향한 칼날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의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단상 옆에 서 있던 민준에게 손짓했다. 민준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바로 이정우와 쌍둥이 아이들의 DNA 검사 결과지였다. 서류에는 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명백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이었다. 그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문을 잠재우려 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두의 추측은 빗나갔다. 이정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선택했다. 그때 박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것은 조작된 증거일 뿐입니다. 이정우는 지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정우의 고백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킬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소문을 퍼뜨린 자가 누군지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민준이 다음 화면으로 넘기자 박도훈이 비서에게 음모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녹취록 속에는 박도훈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 이정우와 한지은을 모욕하는 내용들. 박도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계획이 모두에게 폭로된 것이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스캔들에 대한 호기심은 한 남자의 용기와 진심에 대한 감동으로 바뀌었다. 이정우의 얼굴에 비치는 플래시 세례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한 가족에 대한 존경의 빛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헤리티지 테크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선언이었다. 사회는 그의 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이성은 이제 따뜻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채워졌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가장 고귀한 승리였다. 그 순간 이정우는 더 이상 어루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정우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스캔들 해명을 넘어 사회 전체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심은 대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 명예보다 가족을 선택한 CEO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기업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헤리티지 테크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겪었지만 곧 이정우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지지 속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박도훈의 음모는 오히려 이정우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자회견 직후 박도훈이 비열한 수단으로 이정우를 음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속해 있던 경쟁사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여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비열한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이정우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직 이정우를 향한 증오만을 불태웠다. 이정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지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정우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했고 5년 전 그 차가운 남자에게 느꼈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정우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표정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은 씨, 5년 전 제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을 보며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녀의 말에 이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차가운 심장을 5년간 얼리고 있었던 죄책감의 덩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5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그녀의 삶에 대해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지은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말했다. 지은 씨, 앞으로 제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평생토록 갚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신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이정우와 한지은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이정우는 그들의 삶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며 서투르지만 진심을 다해 아빠의 역할을 해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내 따뜻한 그의 품에 안기며 그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지우와 지민은 이제 아빠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지은에게 더 이상 반지하 방에 살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은은 거절했다. 우리가 함께할 공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은의 말에 이정우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정원이 딸린 2층 집을 구했다. 그곳은 이정우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였다. 한지은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과의 행복한 일상, 그리고 이정우와의 새로운 관계는 그녀의 그림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더욱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쳤고
그녀의 작품들은 소셜 미디어와 작은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정우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작품들을 회사 로비에 전시하고 그녀의 전시회를 후원했다. 지은은 그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우와 지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이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지난 5년간 저에게는 너무나도 공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야 제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정우 씨,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정우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5년 전의 하룻밤이 비극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사건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이어주는 소중한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이 아닌 따뜻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이정우와 한지은의 삶은 완연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이정우가 선택한 정원이 딸린 2층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지은이 요리하는 맛있는 냄새, 그리고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집 안의 모든 공간은 그들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이정우의 차가웠던 마음은 지은과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내렸다. 이정우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다. 그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는 대신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서툰 그림을 보며 감동하고 아이들의 작은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다정한 아빠가 되었다. 지우와 지민은 아빠의 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미소는 이정우와 지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지은의 재능은 이정우의 도움으로 활짝 꽃을 피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동화 작가이자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이정우와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화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정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팬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작품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칭찬해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로 결심했다. 이정우는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활용해 두 번째 봄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은은 재단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도서관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기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선행은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3년 후 이정우와 지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만찬장 대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유치원 강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그들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었다. 결혼 서약 대신 지우와 지민이가 직접 쓴 축하 편지를 읽어주었다. 아빠, 엄마 앞으로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는 강당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웠다. 그들은 아이들의 진심, 어린 축하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결혼식은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이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낡은 스케치북에 그려진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 이정우는 그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은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들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5년 전 지은이 차고 있던 낡은 은팔찌가 이정우의 손목에도 함께 채워져 있었다. 그 팔찌에는 우리는 늘 함께 있어라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정우와 지은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짙푸른 어둠 속에서 그의 알람은 째깍거리는 대신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새들의 지저귐과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를 내며 그를 깨웠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그에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자연의 소리는 평온을 주어야 마땅했지만 그의 텅 빈 침실에서는 그저 공허한 울림으로 메아리쳤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미니어처 도시처럼 정적이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지만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뿜어내는 온기와 활기는 그에게 닿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이정우. 헤리티지 테크라는 거대 IT 기업의 젊은 CEO.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이미 수조 원대 자산가로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성공의 무게만큼이나 차갑고 공허한 감정들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 사업의 귀재라 불렀지만 동시에 그의 표정 없는 얼굴과 감정 없는 눈빛을 보며 차가운 얼음왕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그는 그 별명에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그를 세상의 불필요한 감정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갑옷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침 루틴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6시 정각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걸쳤다. 그의 부엌은 값비싼 대리석과 최신식 가전제품으로 가득했지만 그곳에서 요리된 것은 오직 샐러드와 블랙커피뿐이었다. 그는 식사 내내 단 한 번도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지 않았다. 그저 샐러드의 상큼한 맛도 커피의 쌉쌀한 향도 느끼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다. 그의 식탁은 넓었지만 그가 앉는 자리는 늘 한 곳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소리와 감정들이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회사로 향하는 그의 출근길 또한 완벽하게 통제된 시간이었다. 최고급 리무진 안에서 그는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과 보고서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의 비서 강민준이 옆에서 꼼꼼하게 일정을 브리핑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민준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업무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에게 불필요한 잡음이었다.